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 한민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무엇보다 폐지를 공약했었던 여성가족부 장관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 의원께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부 조직 개편이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직제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그냥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되지만 이게 해당 부처의 폐지라든지 명칭 변경 또는 어떤 기능이나 구조를 이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옮기는 거 이건 전부 국회의 입법 사항입니다. 근데 이 논의가 한번 시작되게 되면 가령 뭐 보름이나 3주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에도 한 2, 3개월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 정부조직법 개편 때문에 출범이 2달, 3달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법 체계대로 출범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선인의 보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이유가 제일 컸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특히 바뀐 상황이 있잖아요. 이번에 조금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를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던 뭐 지지자들이랄지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이 정부 조직 개편안 같은 거를 토대로 우리 정부는 5년간 어떤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걸 보여줍니다. 청사진과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실망하는 지지층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는 이 대선 캠페인 기간에 공약으로 내걸면서 상대적으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좀 섣부른 예단인지 몰라도 이렇게 출범하기 전부터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현행대로 가면은 그 이후에도 당장 또 의석수가 변화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 협상을 통해서 출범한 이후에 원활하게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국회 상황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조만간에 또 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인선을 냈을 때 또 언론들이나 뭐 여러 군데서 검증을 할 겁니다. 야당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부조직법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짧게라도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안정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갖고 저는 이게 인수위가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제가 볼 때는 좀 허송세월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힘있게 추진할 시기에 그 당선인의 집무실,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빚었습니다. 신구 정권 간의 충돌도 빚어지고 차라리 집무실 이전도 그 윤 당선인께서 좀 시간을 갖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제를 바꿔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후보자가 이제 거액의 고문료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사안이죠. 좀 부동산 부분도 이제 의혹이 좀 불거졌어요. 아무래도 좀 당초에는 무난하게 좀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난항을 예상하는 시각들이 좀 더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고액의 고문료, 김앤장이라는 곳에서 특히 이제 한 후보자께서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나오면 또 김앤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좋은 감정이 아닌 또 법률 회사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익과 반하는 또 로펌이 다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에 다시 가셨다가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총리를 또 지내고 그러고 또 이제 공직이 아닌 기간에 또 같은 회사에 가서 일반인들 생각에는 물론 뭐 커리어를 볼 때는 뭐 그만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4년간 18억 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 맞습니다. 근데 계속 불거지는 게 이번에는 또 부동산인데 한 3억 원대의 뭐 장인집을 매입을 했는데 89년부터 99년 10년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료로 6억 2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세를 준 회사가 이른바 그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한 후보자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랄지 약간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상당히 그 고위 관료로서 자기 처신을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봤었는데 적어도 이 재산 증식 문제랄지 재산의 부분은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청문회에서든 그 전이 되든지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그 잘 구해지지 않는다면은 본인 임명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되고 또 복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회전문식 그런 행보들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일단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지금 뭐 이게 헛된 문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보도만 가지고도 이게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장인 어른한테 매수를 했고 지금 3억 8천인가 가격에 매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현재 지금 부동산 이 평가액이 100억대 정도로 평가가 된다. 그러면 이걸 뭐 사고 팔고 30년 동안 여러 번 했다든지 뭐 이렇다면 무슨 부동산 특유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 30몇 년 전에 장인한테 샀고 이거를 한 10년 동안 아까 말했던 그 임대를 주었다가 그리고 나서 한 20년간은 본인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지금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네. 그리고 현재 이 가격이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억대로 평가가 된다 아니에요. 예. 그게 의혹입니까? 회전문식.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년 동안 무슨 임대료를 6억을 받았다. 그럼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를 집을 빌려주고 지금 임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월세 600만 원에 지금 회사한테 임대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1990년부터 뭐 이게 99년까지인데 이미 1997년도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도 지금 이 임대가 온고잉이었잖아요. 예, 예. 진행 중이었잖아요. 문제가 되려면 그때도 이미 문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 큰 집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를 줬는데 그리고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가령 그 옆에 있는 비슷한 평수대의 한옥에 대한 임대료가 비슷한 규모가 한 300인데 한 2배 정도 600을 받았다. 이건 비리 의혹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받았다. 이게 의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 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시각에서 지금 의혹 제기고 의혹 제기가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한덕수 후보자 그다음에 참 급여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은 네. 지금 대략 어떤 해는 그러니까 연봉 5억 원 정도, 어떤 해는 연봉 3억 원 정도 뭐 이런 건데 제가 한번 그리고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같은 경우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 연봉이 1년에 27억을 받더라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억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특정이라고 이게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네. 대체로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의 CEO들이 적게는 10억, 많게는 50억 사이에 지금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가령 장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 정책수석도 하셨고, 부총리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주미 대사도 몇 년간 하셨고,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비준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이런 경력과 경륜을 가질 만큼 가진 분이 연봉 5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민간 기업에 비하면 사실은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지금 연봉인데 이걸 가지고 오늘 어디 기사 보니까 무슨 뇌물성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뇌물성 연봉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른바 뭐 네이버랄지 큰 회사, 삼성전자랄지 이런 회사들에 있는 CEO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을 했고 그 회사를 특정한 업무를 다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후보자처럼 이 고문직함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좀 그렇고요. 제 말씀대로 이
임대료 같은 경우가 사실 뭐 그 돈이 80, 90년대 초반에 저는 뭐 월세 600이라면 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특히 외국계 회사가 갔는데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문제된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과연 그 외국계 회사를 한 후보자 측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 부동산 외국 전문 회사를 통해서 임대를 놓은 건지 네. 아니면 진짜 뭐 본인이 직접 했다면은 좀 문제의 전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 역시 좀 명쾌하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밝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상하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7대 인사검증 조건에 이어서 3대 검증 기준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직무 역량, 공직 윤리, 국민 검증.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좀 비판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을 3가지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기준은 전문성 있고 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 최고의 이 플레이어를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인사 기준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탈세 전력이 있다든지 또는 무슨 범죄 전력이 있다든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든지 이런 민주당이 과거에 내세웠던 7대 기준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 걸러내는 사유에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윤 당선인의 인사 기준은 최고로 일 잘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 기준이고요. 어차피 지금 검증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게 국정 견제 기능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 비준을 못 받은 장관 후보자 임명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엄격한 검증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거 지금부터 5년 동안 이 5년간의 사이에 그렇게 하셨냐라는 반론이 하나 가능한 것 같고 또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개인 신상 비리는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이제 법안까지 제출했던 마당에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강조하고 나서는 것이 그러면 대선 치르고 나서 한 달 사이에 그럼 그게 그렇게까지 바뀌어질 상황인가 이제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신상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그런 그 기자들과 간담회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래서 인사가 하기 참 어렵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제가 국회의장 공보수석 있을 때도 이 부분들을 의장께서 직접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도 제안도 했고 실제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또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시 여당은 하자고 했고 또 야당은 아니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 정권 때는 다 이렇게 하고 또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말씀대로 지금 뭐 7대 기준 보면은 병역 면탈도 있고 세금 포탈도 있고 성비도 있는데 아무리 윤 당선인이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야가 좀 더 신중하게 그렇다고 지금 정권 초기에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안 하겠다고 버텼던 거거든요. 인사청문 제도를.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우리 이 정도의 국력과 세계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맞춰서 적어도 미국처럼 하든지 인사청문 제도를 바꿔서 왜냐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채택을 못 했는데 대통령은 또 그 본인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발목 잡기냐 아니면 대통령의 일방이냐 이거는 논란이 계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근본적인 좀 제도적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또 비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송탐 대실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당내 반발이 있는 상황에도 이런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이랄까요? 이런 걸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뭐 계산에 따라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출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수 이제 민주당 당원이랄지 지지자들이 그 본인도 이게 감당하기 힘든 허탈하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면은 바로 지방선거까지 3주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은 이번에도 부동산 민심 때문에 어려웠었고 득표도 적었고 하니까 그 이른바 거론됐던 분들이 불출마를 뭐 직접 얘기하거나 주변에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이 엄청난 중요한 선거인데
나갈 만한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송영길 차출론이 나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이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섰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희생을 하겠다 어떤 이런 각오가 있었다면은 좀 더 특히 서울 지역의 의원들이랄지 당원들과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생각되다 보니까 많은 반론, 비판이 있고 이렇게 지금 공격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했고 후보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뭐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추대를 해달라는 건 아니었습니까? 경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는 어찌됐든 또 민주당의 이런 경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당원과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전을 하고 있구나, 간절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들도 상당 부분 희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진 의원께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차출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 희생을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받을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붙었을 때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10몇 % 벌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결과도 한 5% 차이 났으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고 특히 만약에 송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대선 기간 중에 86세대들 용퇴하겠다고 했던 것, 물론 그 부분이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는 것이지 정계 은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없이 많은 언론과 저같이 평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냥 이제 대선을 끝으로 해서 정계 은퇴하겠다로 읽었거든요, 보면. 근데 어쨌든 그 거짓말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했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무슨 책임이야 뭐 이런 얘기 당장에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신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아마 선거 기간 내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 단장님께 이어서 여쭤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뭐 친문그룹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당내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계와 이런 친문그룹 등 비이재명계 간의 이제 개파 갈등이 좀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거는 뭐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가까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 정성우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경기지사 출마하겠다는 분들 뭐 안민석 의원이랄지 조정식 의원이랄지 이번에 김동연 대표랄지 모두 출마 회견장에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뭐 이런 격려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하고 힘을 보탠다는 이런 차원이지 이게 이 고문의 어떤 의중을 가지고 본인도 말씀을 했어요. 그 송영길 대표를 만나러 지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 사실 송 대표가 이번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코로나도 확진됐었고 그다음에 그 둔기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부친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리도 2번이나 수술했습니다. 그런 정말 낙전구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와 그런 차원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한 10여 번 넘는 분이 성명까지 됐습니다만은 이게 당장 무슨 친명과 뭐 친문 그룹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제 서울에서 민주당이 과연 지금 현재로서는 오세훈 현 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경선 안 하고 거의 오전 시장 아니 오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또 많은 좋은 분들이 나와서 경선이라는 흥행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또 다른 또 여론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면 듣고 좀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제 계속 가까워지니까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또 지방선거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